117의 세무이급 이론 문제,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제 1번 다음 중 자산부채의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맞죠? 사채 유동부채가 아니죠. 비유동부채 틀렸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고요. 선급비도 비용은 유동자산에 해당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만약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하는데 연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경상 연구개발비 계정 잡고요. 개발비에 들어오면은 개발비 계정 사용을 합니다. 얘는 무형자산이고 얘는 판관비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연구 단계로 처리합니다.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답 1번 맞습니다. 2번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여기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요거는 인식 안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은 왜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외부적으로 창출했다. 다른 회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2억에 사왔다. 그러면 1억이 초과됐죠. 그거 우리가 영업권. 그걸 외부적으로 창출된 것은 영업권 인정하는데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거. 우리 회사가 얼마의 가치가 있을 거야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안 됩니다. 3번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연구 단계에 발생하는 지출은 뭐다? 판관비입니다. 무형자산이 아니고 개발 단계에 발생한 것들을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좋은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틀린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아니고 이게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 20년을 초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외가 있다. 관계 법령이나 계약. 그래서 2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채무정권으로만. 채무정권이 뭐죠? 채무정권, 우리가 일명 채권, 사채, 공채, 국채 등 이런 것들을 채무정권이다 라고 그러죠. 유가정권으로 분류된 것은 채무정권만 쓸 수 있는 게 있죠. 만기보유정권입니다. 만기. 다른 애들은 주식도 가능하죠. 얘는 주식도 되고 사채도 되고 얘도 주식도 되고 사채도 되고 얘는 사채만 되고 얘는 주식이죠. 사채는 안 되죠. 사채만 분류될 수 있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자, 어떤 방법들이 있죠? 자, 정해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죠. 정해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3번에 내용연수도 중 사용을 중단하고, 자, 사용을 중단해 버렸죠. 예. 그러니까 처분 예정인 유형가사는 중단한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제 감가상각도 스톱하는 거죠. 상각도 스톱하고요. 예. 그 중단한 시점에 장부 금액, 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 표시한다. 4번 감가상각 방법 중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매기간 증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감수하죠, 감수. 일명 그래서 체감법이랍니다. 체감법. 처음에 많이 하고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오류 정정이죠. 자, 오류 수정. 자, 오류 수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류 수정에는 크게 1번에 보면은 오류 수정은 정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류 수정 1번 맞는 말이고요. 여기에는 그 오류에는 중대한 오류와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것이 있죠. 예, 중대한 오류와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것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뭐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예, 수익과.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그냥 단기의 수익과 비용,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은 정기오류 수정이익, 정기오류 수정 손실 합쳐서 정기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중대하지 않을 땐. 예,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그죠? 매우 중대한 오류를 말한다. 이것을 중대한 오류를 하고, 그 중대한 오류는 발견 당시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또 사실 또 재무제표가 아니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수정을 합니다. 예. 그죠? 제작성. 자, 제작성보다는 수정.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가의 6번. 자,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행태. 고정비, 변동비죠. 전기요금은 변동비죠. 자, 변동비이면서 뭐다? 가공비에 해당되겠죠. 기초는 뭐죠? 직접비를 말하죠. 얘는 직접비. 전기요금은 직접비 아니죠. 간접비죠. 뭐 제품에 전기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들어가면 직접비인데. 그래서 간접비니까 가공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 이래버리면 제공품 이렇게 되죠. 얘 둘이가 이퀄이죠. 같은 겁니다.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주로 이래 보면은 답이 항상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이런 애들 뜹니다. 그죠? 기말 원재료 여기 재료에 들어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이죠. 기말 제공품 여기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혹은 매출원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1번 완성품 환산량이란 일정 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하였다면 완성되었을 완성원 수량을 의미한다. 예. 완성품만 환산량은 완성품만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완성도까지 그죠? 완성도가 50%다 그러면 50%까지 인정해 준다. 미완성된 거. 예, 그게 바로 합산한 것이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 제품이고 대량 생산이고 연속 대량 공정. 자, 이 전부 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유, 화학, 시멘트고 예, 이 정도면은 맞고요. 정확도가 높다? 아니죠. 정확도는 낮습니다. 정확도가 높고 작업원가표 얘 둘이는 개별원가 계산의 설명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확도는 개별원가가 계산이 높습니다. 왜? 제품별 원가 계산 하나하나 하거든.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대리죠. 평균대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작업원가표는 개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9번은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간접부 원가와 제조간접비 계산하죠. 그 다음에 제조원가를 각각 계산하랍니다. 자, 요 마지막 공식에 보면 나와 있죠.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는 제조원가죠. 자, 얘와 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직접 재료비 있죠. 직접 재료비 얼마? 200만원 나와 있고요. 플러스 직접 노무비 나와 있죠. 400만원 있습니다. 플러스 그럼 제조간접비를 계산해야 되죠. 나머지 재료 가지고. 자, 제조간접비가 이제 요거죠. 자, 예정 배부의 제조간접비. 실제 작업 시간 몇 시간? 4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이래 버리면 제조간접비 금액이 나옵니다. 이 예정 금액.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배부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 배부율이 무엇으로 구하느냐? 요 두 가지. 제조간접비 예정 총액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이 총 500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 얼마? 1000원이 되겠죠. 이 예정 배부율 1000원을 여기에 넣어주면 계산하면 얼마? 400만원 되겠죠? 그럼 제조간접비가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400만원을 넣어주면 1000만원 되겠네? 400만원, 100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부분비 배우표죠. 예. 직접 배부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그림을 살짝 바꿔서 자, 제조 부분은 A, B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보조 부분은 X, Y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 A와 B에 50만원, B에 75만원, X에 10만원, Y에 30만원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하는데 X를 10만원, Y 30만원을 여기 이렇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자, 배부를 하고 나서 제조 부분 B에 배부된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인가 되어 있죠? B에 배부된 이거 얼마게? 요거 합산해서 이거 얼마게? 자, 그러면 배부를 해보는데요. 배부 기준이 여기 있죠. 배부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부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배부 기준이 저기 400대 600, 300대 300으로 배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있죠? X는 X 10만원이죠? 10만원을 400대 600. 10만원을 400대 600. 그럼 합이 1000이죠? 예, 1000분의 400, 1000분의 600 이라면 되죠. 1000분의 400 그럼 얼마? 4만원. 1000분의 600 얼마? 6만원. 여기다가 4만원, 6만원. 그 다음에 30만원은 300대 300 반반이죠. 반반이니까 얼마? 15만원. 여기에 15만원. 그래서 그럼 합계 내면 되고요. 그럼 여기 금액 얼마? 21만원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직접 배부법. 자, 그 다음 세무 문제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영세는 적용 대상이 뭐죠? 자, 수출하는 재와 영세죠.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 해외에서 건물 지어주고 이런 거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그리고 비행기죠. 배, 기타 외화 획득. 자, 미군, 유엔군, 그죠? 그 다음에 대사관, 영사관 이런 데 공급하는 거, 그것도 기타 외화 획득, 영세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11번에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래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부터 볼까요? 내국 물품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이죠. 예,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에 적용한다. 맞죠? 맞고요. 자,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량이 이루어지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꼭 해외 수출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적십자산업, 그죠? 그 다음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자, 이런데 공급에도 영세다라고 국가가 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수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 면제 아닙니다. 예, 납세 의무 면제는 면세 사업자죠.
면세 사업자가 납세에 없는 건 면제고요. 자, 영세율이 적용돼도 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1번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해당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 일명 우리가 상호주의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래 할 때 영세를 적용할 때 그 나라에서도 해주나를 확인해 줍니다.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영세다.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매매했을 때 영세해 준다. 상호주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외 수출했을 때 선적일 맞습니다. 폐업했을 때 폐업일 맞습니다. 위탁 판매. 자, 위탁 판매는 자, 위탁자가 그죠?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죠.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 아니면 틀렸습니다. 물건 보낼 때 아닙니다.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틀렸습니다. 자판기 현금 인출했을 때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총괄납부 제도죠. 총괄납부 제도는 일대 주 사업자는 다 됩니다. 예.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사도 되고 지사도 되고 그렇죠? 다 가능합니다. 총괄납부 제도에서의 주 사업자는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총괄납부 신청은 언제 하느냐? 신청은 종료일 20일이 아니고 종료일이 틀렸습니다. 개실 과세기간 개실 20일 전 신청이 됩니다. 끝나고 나서 신청한다고? 이런 뜻이죠? 아니죠. 그죠? 개실 20일 전입니다.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했다. 사업자 단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납부 모두 총괄이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한 개로 부여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본사, 지사 다 똑같다. 4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경우 직매장 반출은 공급 의제에서 배제한다. 간주 공급에서 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기 때문에 그때는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매장 반출. 이래나 저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안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개받을 수 있다. 초과하여 공개받을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도가 없어. 자, 교육비 한도 있죠. 그죠? 취학 전 초중고 한도 300, 그죠? 대학생 한도 900 딱 정해져가 있잖아. 초과되면 안 되거든. 보험료는 한도 있죠. 100만 원. 의료비 한도 있죠. 그죠? 전액 공개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일반 의료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기부금은 요번에 기부 공제 다 못 받았다. 내년에 또 받을 2월 공제 가능하죠. 예. 그래서 초과해서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본 확정신고. 그러니까
내년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공적연금소득과 연금소득이죠. 예.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죠.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면 뭐야? 종합소득이죠. 나중에 합산 신고해야 됩니다. 없다? 있다. 다르잖아. 근데 두 가지죠. 합산 신고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가 합산하여 한 곳에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자, 직장이 두 곳인데 자 A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서 그 A 자료를 B에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죠. 만약 합산해서 연말정산 했죠? 하면 할 필요 없죠. 답 2번. 이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같은 소득이죠. 예. 근로소득 합산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럼 할 필요 없습니다. 3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있고 또 사업소득이 있죠? 그럼 연말정산 해야죠. 이거 합산 신고해야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과 근로와 사업이 있죠? 그럼 신고해야지. 2번은 근로죠? 근로와 근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 신고 안 해도 되죠. 금융소득만 3천만 원은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죠. 2천만 원 초과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